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손조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했지만 시장은 큰 반응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뉴욕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섰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관세 정책과 그 협상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밤 미국 시장은 부활절로 인한 부활절 앞둔 성금요일로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숨고르기 하는 양상이고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가운데에서는 애플을 제외하고 대체로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낙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구글이 미국 법무부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알파벳은 1%는 하락했고, 또 특징적 사항이라면 계속해서 미국의 이란에 대한 어떤 공격 수위가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3%나 급등하였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2,470선까지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도 710선을 넘어섰습니다. 기관이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또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있었죠.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증시 자체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일본을 시작으로 한 관세 협상도 기대감이 조금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또 증시에서는 정치인, 정책 테마주 여전히 급등락을 나타내는 모양새였고요. 현대, 로템 등 방산주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태양광 소재를 상호 관세 품목에서 제외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죠. 오늘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원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른 LNG 프로젝트를 두고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도 등장한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될 득과 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파월 의장의 해임 소식까지 나오면서 오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일본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무역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진척 사항이 없었고, 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재차 해임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시장 불안감이 가중되자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는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가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폭락하자 오늘 1.33% 떨어지면서 3대 지수 중 가장 많이 밀렸고요. 나스닥 지수도 오늘 0.13% 내렸습니다. 반면에 S&P 500 지수는 오늘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오늘도 대부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애플만 홀로 1% 넘게 뛰었는데요. 이날 증권사 에버코어가 무역 전쟁에도 애플은 이를 방어할 수 있다면서 목표가를 $250로 그대로 유지하자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대중 수출 제한 조치로 오늘도 3% 가까이 빠졌고요. 또 알파벳은 반독점 재판에 또 졌다는 보도에 오늘 1.38% 내렸습니다. 시청 6위부터도 보면 오늘 주목할 만한 기업은 일라이릴리였죠. 일라이릴리는 세계 최초로 먹는 알약 형태의 비만 치료제 3상 임상이 성공적이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14% 넘게 폭등했는데요. 이로 인해 시총 순위도 9위로 올라왔습니다. 또 그 밖에 오늘도 브로드컴은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2% 넘게 떨어졌고요. 테슬라는 고관세로 인해서 사이버 트럭 생산 목표를 축소하고 일부 근로자도 해고했다는 소식에 오늘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해임 발언이었습니다. 어제 관세에 대해서 비판한 파월 의장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면서 파월 의장을 물러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파월의 해임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심지어 파월 의장의 후임을 정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면서 채권 시장이 흔들리는 등 오늘 시장에 혼선을 빚었습니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스콧 베스트 미 재무장관은 파월 의장을 해임하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이 나온 후 시장은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어제 파월 의장이 발언한 것과 비슷한 기조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사람들이 향후 몇 년 동안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에 이어서 연준 내 2인자인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까지 보면 대체로 의원들은 관세로 인한 부정적인 여파에 주목하고 있고 또 금리를 당분간은 내리기 어렵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지표도 보면 어제에 이어서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의 선행 지표인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급락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시장 불안감을 키웠는데요. 이번 수치는 마이너스 26.4를 기록하면서 전달 대비 39포인트 폭락했고요.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세부적인 수치도 보면 특히 신규 주문 지수가 마이너스 34.1을 기록한 것으로 나왔고요. 고용 수치도 전달 대비 크게 하락하면서 고용 여건도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기업들이 해고를 본격적으로 늘리기 전에 근무 시간을 먼저 단축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몇 주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실업수당을 청구한 수는 21만 5천 건으로 나오면서 2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요. 반면에 계속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188만 5천 건으로 나오면서 전주 대비 4만 1천 건 증가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고용 시장이 견조해 보이긴 하지만 이번 지표는 여전히 채용도 또 해고도 적은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2월에 악천후 영향이 해소되면서 반짝 증가한 후 다시 위축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는 132만 4천 채로 나오면서 전달 수정치 대비해서 11% 넘게 감소했는데요.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몇 달째 7%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주택 수요가 낮게 나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 착공 건수의 선행 지표인 건축 허가 건수는 전달 대비 상승했는데 이 상승세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조기 폐장한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특히 장기물 위주로 상승했는데요. 간밤 신규 데이터들이 성장 둔화를 가리켰지만 트럼프의 발언으로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5%포인트,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6%포인트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란의 에너지 수출을 0%로 만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이 이 유가를 끌어올렸는데요.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3.54%, 2.57% 뛰면서 2주 내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반면에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후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계속 금값의 연말 전망치를 높여잡고 있는데요. 여전히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 덕분에 금 선물은 크게 빠지지 않고 온스당 3,334달러에서 거래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CNBC입니다. 밤사이 나온 넷플릭스의 실적 발빠르게 전했는데요.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올렸습니다. 1분기 매출은 13% 늘어난 10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6.61달러를 찍어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회사 측은 예상보다 높은 구독료와 광고 수익 덕을 톡톡히 봤다 밝혔는데요. 관세 폭격에 뉴욕 증시가 흔들렸을 때도 넷플릭스는 올 들어 1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 앞서서도 2030년까지 시가총액을 1조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투자 의견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시장 변동성 속에서 이 넷플릭스는 강력한 구독 기반 덕분에 투자자들에게 방어주로 인식됐다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모건 스탠리도 핵심 구독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면서 최우선 추천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만 TSMC 실적에 주목했습니다.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로 주문이 몰리면서 1분기 순이익이 60%나 급증했는데요. 업계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15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도 40% 넘게 뛰었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품목 관세라는 변수가 아직 남아있고 또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저사양 AI 칩까지 막아서면서 최대 파트너인 엔비디아와 AMD 등이 직격탄을 맞게 돼 불똥이 튀었습니다. 사측은 트럼프 관세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인정하면서도 AI 칩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며 연간 성장률 목표를 20%대 중반으로 유지해 자신감을 보였고요. 한동안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인텔 인수설에 대해선 회사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한달음에 중국으로 날아간 젠슨 왕 엔비디아 CEO 행보에 주목했습니다.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초청을 받아 석 달 만에 다시 중국을 찾았는데요. 황 CEO는 중국은 엔비디아의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계속해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 말했고요. 미국 상무부가 자사 H20칩의 대중수출 통제를 결정한 것에 대해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면서도 흔들림 없이 중국 시장에 서비스하겠다 강조했습니다. 황 CEO는 지난 1월에도 강경한 대중 압박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대만과 중국을 찾기도 했는데 빅테크 수장들이 앞다퉈 취임식에 참석했을 때도 대만을 거쳐 엔비디아 베이징사 춘제 행사에 참석하는 등 미국과 중국 두 고래 싸움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대항마로 꼽히는 퍼플렉시티가 삼성과 손을 잡고 나섰다는 블룸버그 기사도 살펴보죠.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사가 퍼플렉시티의 AI 어시스턴트를 삼성 기기에 탑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세부 사항이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기본 AI 어시스턴트 옵션으로 제공하거나 퍼플렉시티 안드로이드 앱을 휴대전화에 사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가 수개월간 퍼플렉시티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면서 투자자 회사인 삼성네스트는 지난해 퍼플렉시티에 출자했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투자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안방인 미국에서 독점 기업으로 낙인 찍힌 구글 소식 전했습니다. 법원이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온라인 광고 관련 기술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3개 분야 중 광고 서버와 거래소 2개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광고주와 광고 게시자를 중개하는 광고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구글이 불법 독점을 했다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글이 시장 경쟁 회복을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재판이 열리게 되고요. 또 구글은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이터 통신입니다. 금값이 연일 고공행진 중이죠.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한때 온스당 3,350달러 선을 뚫고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쓰기도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 선물 거래량이 뉴욕 증시 자존심 매그니피센트 7을 제치고 월가에서 가장 붐비는 거래가 됐다 분석하기도 했고요. 시티그룹은 향후 3개월간 목표치를 종전 온스당 3,200달러에서 3,500달러로 높여 잡는 등 관세 폭탄 속 투자 피난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AI주가 계속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특히 AI 분야에서 공약 경쟁을 하면서 관심이 뜨거운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김경수 후보도 AI 투자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AI 사업자에 대한 규제 유예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건데요. 또한 개별 기업 관련해서 좋은 소식도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오픈 AI가 새 추론 AI 모델인 O3와 소형 모델인 O4 미니를 출시했는데요. 또 우리나라 퓨리오사 AI도 2세대 AI 추론 가속기인 레니게이드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마켓플레이스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더불어서 레니게이드가 LG AI 연구원 성능평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이로써 생성형 AI를 구현할 토종 AI 반도체의 상용화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낙관적인 전망에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포바이포 또 엑스페릭스도 상한가 기록했고요. TS 인베스트먼트 26.99%, 사이랩도 23% 가까이 올랐고 알체라 14%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후보자들의 움직임에 따라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방산주도 이재명 후보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제 시세 분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우리나라를 세계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와 함께 K방산 정책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I 첨단 기술로 무장한 방산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과 대통령 주재의 방산수출진흥 전략회의 정례화, 또 정책금융 체계 개편 등의 방안을 내걸었는데요. 또한 타국과의 기술 협력과 국가 투자 확대, 스타트업과 인재 육성의 필요성도 피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후보는 대성 유성구의 국방과학연구소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퓨리오사 AI에 이어 두 번째로 찾은 산업 현장인 만큼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대성 하이텍과 사면 상한가 기록했고요. 포벨타도 10% 넘게 올랐고 RF 시스템즈 9.04%, 현대로템도 9%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KAI, K방산, 그리고 그 다음은 K콘텐츠일까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대구의 웹툰 도서관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후보가 방문하는 도서관은 대구 북구에 있는 대현도서관으로 대구 최초의 웹툰 특화 도서관이자 전국 최초의 웹툰 스마트 도서관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이 후보는 K 콘텐츠와 소프트파워 강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웹툰지능 간담회를 열고 문화 콘텐츠 산업의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K 콘텐츠 분야를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감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와 맞물리는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미스터 블루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핑거스터디도 21% 가까이 올랐고 키다리 스튜디오 14.55%, Y랩 10.41%, DNC 미디어도 8% 가까이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관련주도 급등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시장 변동성이 크죠. 이런 가운데 태양광주가 관세 폭탄을 피해가면서 약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업계의 주력 생산품 중 하나인 폴리실리콘과 웨이퍼가 미국 상호 관세 면세 품목에 포함됐는데요. 이 둘은 미국 정부가 직접 발표한 1,039개 관세 면제 품목에 해당됐는데 이 리스트는 미국이 직접 생산하기 어려운 품목들로 구성됐고 금액으로 따지면 약 945조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면세 조치는 북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더불어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이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로 별도 관리되는 점에 따른 수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DGP 17% 넘게 올랐고 OCI 홀딩스도 15% 넘게 올랐고요. 하나솔루션 10.5%, GMBS 에코 8.52%, 마지막으로 OCI도 6.37% 시세 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는 걸 또 한 번 느낍니다. 어제 국내 증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급락한 뉴욕 증시와 디커플링에도 성공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 칩 중국 규제와 파월 의장의 선긋기에 급락하면서 하락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은 오히려 미일 협상을 지켜보며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죠.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9% 상승했고 코스닥 1.8% 올라서 하루 전 하락폭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다음 주 한미 협상을 앞두고 타산지석이 될 미일 협상을 지켜보는 가운데 TSMC 호실적이 엔비디아로 인한 반도체 업계 우려를 희석시켰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됐지만 순매도 규모는 조금 축소됐습니다. 외국인 3,50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개인 투자자도 900억 원에 가까운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다만 기관이 3,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커버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500억 원에 가까운 매수 우위 기록했고요. 개인만 홀로 1,4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체로 반등했는데 아직 관세를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등 관세 영향이 큰 종목들보다는 바이오와 방산, 조선 등 관세 대피주가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이 3% 넘는 강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10위권까지 모두 상승부를 펴냈는데요. 여기서도 알테오젠과 HLB, 펩트론 등 제약바이오 대형주가 강했고 또 로봇 대표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용기기인 클래시스 쪽도 모두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4개월 만에 최저순으로 떨어졌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7원 80전 내린 1,418원 9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토왕위원회가 변동성이 큰 환율 등을 고려해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했는데요. 이 환율은 금통위 결과를 보고 레벨을 낮췄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특별한 재료가 없었는데요. 역외 환율 1,418원으로 오늘 외환시장 보합권에서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반등했지만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너무 큰 데다 어제처럼 미증시와 디커플링 되는 경우도 생기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선 더 이상 급락은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최악의 국면은 지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한국 시장의 12개월 선행 PER이 8.4배로 2,340포인트 수준입니다. 과거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선행 PER 8배는 지지선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도 공매도 금액이 4월 9일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공매도 대기자금으로 여겨지는 대차 잔고도 역시 이번 주 들어서 둔화하는 추세라고 전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낮고 외국인의 매도로 수급이 비어있는 업종, IT와 경기 소비재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퀀트 보고서 내용도 참고하시죠. 그럼 오늘 일정입니다. 성금요일로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홍콩 증시가 모두 휴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중국의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4월 대출 우대금리 그리고 3월 외국인 투자도 발표됩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양자암호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SKT가 미국 양자 컴퓨터 기업 아이온큐와 함께 양자 사업 관련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데 따른 것인데요. 오늘장에서도 관련주들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그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 압박을 넣었지만 시장은 휴장을 하루 앞두고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다만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지금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5위권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보합입니다. 55,100원. SK하이닉스는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3% 하락하며 174,400원. 삼성전자 다시 0.18% 오르는 상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4% 반등하며 344,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8%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대차까지도 0.3% 강세로 거래가는 182,3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은 시총 5위권까지 모두 상승불 펴냈습니다. 알테오젠이 1.73% 추가 상승하며 현재 거래가 382,500원. 에코프로비엠이 0.41% 오름세, 0.5% 강세로 거래가는 98,000원입니다. HLB도 1.43% 상승하며 56,900원. 에코프로가 0.83% 오름세로 거래가 48,8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 넘는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284,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프리마켓 상황처럼 좀 보시면 시장 오늘 좀 좋은 분위기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 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 뭐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출발 자체는 좀 1%가량 하락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좀 낙폭을 줄여내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네. 일단은 뭐 트럼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압박 굉장히 뭐 예. 소셜 미디어에도 올렸어요. 예. 느리고 문제가 많고 보고서는 엉망진창이고 사실 뭐 예. 시장은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잦아드는 가운데에 네. 지금 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미국의 매체들이 경제 관련 매체들이 전부 지금 트럼프의 이 파월에 대한 압박, 예, 빨리 금리 인하하라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예, 그렇게 하는데 좌우지간 독특한 캐릭터예요. 트럼프. 예,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나와버리면은 터미네이터란 표현을 썼으니까 끝장을 낸다는 얘기인데 해고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좀 글쎄요, 이 부분이 당분간 좀 이렇게 시장에서 이제 좀 회자될 것 같습니다. 회자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아니 유나이티드 헬스는 네. 22%나 빠지고 예. 일라이 릴리는 또 무슨 뭐 14%나 오르고 뭐 일라이 릴리는 또 호재가 있으니까요. 예. 근데 호재가 있다고 해서 저렇게 뭐 14% 오르고 또 약간 실적 안 좋았다고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게 22% 빠지니까 다우 혼자 이렇게 쿵 많이 빠져버리고. 그렇죠. 예. 한 500포인트 정도 빠졌죠. 다우만 그렇게 빠지니까 뭐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다우지수의 어떤 산출 방식이 그렇다 보니까 한 종목만 많이 빠져도 네. 그렇게 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월화수목 오늘 이제 5일째 이번 주 거래 마지막입니다만 한 2주 4월 2일부터 이렇게 관세 충격에 출렁거리고 나서는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그거 같아요. 복싱으로 치면은 네. 왜 막 난타전이 한 1, 2라운드 되고 나서 한 3라운드쯤 되면 양 선수 전부 지쳐가지고 네. 빙빙 돌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이렇게 돌면서 링 위에서. 예. 또 트럼프가 지금 중국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진핑 주석과 직접 대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보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최고 연장자죠. 네.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거의 트럼프 대통령 혼자의 개인기와 인기와 네. 그런 걸로 됐으니까 네. 누가 무슨 지분을 갖다가 주장할 만한 것도 없고 네. 거기다가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뭐 이렇게 한번 바이든한테 넘겨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되고 총알까지 피해가면서 그렇게 됐으니 옆에서 누가 말리지를 못하니 하루 종일 트럼프 얘기만 하는 거죠, 전 세계가. 그럼요. 트럼프 바빠요. 네. 바쁘죠. 만날 사람도 많고 소셜 미디어에도 많이 올려야 되고. 네. 자,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저희 거의 한 달 만인데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배경찬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바쁘시죠, 엄청.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탐색전이잖아요. 예. 증시가. 그래서 마음은 바쁘고 마음. 생각은 많아지는 거죠. 돈은 오히려 잘- 돈은 4월 초나 잘 이런 되고. 쪽은 시장에서 대응하는 게 어려웠고 낙폭이 워낙 뭐 4, 5%씩 그렇죠. 빠진 날도 있고 그러니까 예. 패닉셀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뭐 쉽게 말하면 진짜 행동을 옮겨서 팔거나 말거나 해야 되는 거고 네. 지금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포지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잖아요. 네. 그것도 70일인가 유예했지 않습니까? 관세에 대해서 예. 중국 외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럼 70일 이후엔 또 시장이 안정화될까?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하고 준비하고 이러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정중동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중동. 정중동. 미국도 그런 것 같은데요. 미국도 얼마든지 더 센티하게도 낙폭이 커질 수 있는데 저는 앞으로의 낙폭은 커질 것 같지는 않고요. 뉴욕 증시. 제 개인적인 생각은 4월 초에 한번 폭풍이 왔기 때문에 저는 제롬 파웰이 해임된다 해도 저는 그렇게 시장에서 뭐 5% 6%씩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중국과의 관세 정책에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결론이 날 거냐에 대한 힌트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힌트가 없잖아요. 어떻게 될 거에 대해. 근데 이제 그게 저 개인적 생각은 5월 내에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에는 뭐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겠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스코어 퍼센트가 얘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시장 안정화 될 거고. 근데 5월, 6월까지도 전혀 감을 못 잡고 네. 제롬 파웰의 이슈도 나오는데 중국과의 관세 정책은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 하반기의 증시에 대한 불안감은 한 번에 또 반영되거든요. 제 개인의 생각은. 네. 그래서 5월 말, 6월 초가 또 큰 변곡점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당분간 4월은 증시는 뭐 지금은 정중동이지만 5월 말, 6월 초가 또 저희 증시에서 보는 저희 상상인 증권에서 보는 큰 변곡점은 5월 말, 6월 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5월 말, 6월 초. 그럼 5월 말 이전에 뭔가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조금 윤곽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뭐 가이드라인에도 있어야죠. 사람이란 게 당장 목적지 달성하지 않아도 목적지에 가는 버스가 언제쯤 온다는 것만 있어도 사람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 힌트. 우리가 6월 말까지 중국과 어떻게 해서 1차적 협상을 해보겠다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어떤 것도 없이 계속 그냥 또 지금 것처럼 뉴스만 계속 나오고 트위터만 나오면 저는 되게 좀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방금 센터장님 적절한 비유를 하셨네요. 마을버스 정류장에 지금 그 전광판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게 없어가지고 어떤 정류장은 이게 지금 버스가 어디쯤 와 있고 몇 분 후에 오는지를 모르는 데는 그렇죠. 좀 깝깝해요. 그렇죠. 그래도 하다못해 뭐 7, 8분이 됐건 어디쯤 와 있다가 있으면은 기다릴 것인지 뭐 그게 맞아요. 불확실성을 해소한 거죠.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큰데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매일 불확실성을 갖다가 제조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 심화시키거나.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적 운자는 저는 나스닥 지수라고 봅니다. 나스닥 지수. 나스닥 지수가 급락할수록 트럼프는 조금 자기는 항상 뭐 유연하다 얘기하잖아요. 플렉시블하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근거는 결국 국민적 지지일 거고 네. 국민적 지지는 결국 주가 지수예요. 예. 주가 지수가 계속 폭락을 하면 자기도 심히 좀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그래서 자기가 고민이 깊어지는 건 스캇 베센트나 다른 사람 의견이 아니에요. 주가 지수에 대한 관심 그거 그리고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잖아요. 예. 사업가로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스닥 지수. 근데 중국이 그걸 또 알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왜 그렇게 맞서고 있냐면 결국 스캇이나 이런 사람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 지수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트럼프가. 네. 그러면 결국 더 흔들수록 지수는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의 지표가 나빠지는 2분기, 3분기에 중국 지수도 떨어지겠지만 네. 누가 더 많이 빠지는 왜냐하면 중국 2분기 GDP, 1분기 GDP는 잘 나왔어요. 예. 2분기 GDP는 어차피 7월 초만 네, 7월 말에 나올 그렇죠. 거 아닙니까? 음. 그 시간을 벌어놓은 거거든요. 수출은 뭐 계속 관세 때문에 뭐 많이 못 나가겠지만 그 내수로서 어떻게 해소하고 그럼 누가 더 급할까라고 자기들도 주판을 튕겨보겠죠. 그럼 사실 트럼프는 만만치 않아요. 5월, 6월 낙폭 커지면 네. 여기저기서 불만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도 이제는 맞짱 뜨는 정신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불확실성에서 트럼프가 살짝 양보를 하면 증시는 다시 좀 돌아설 거고 그게 아니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내각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말릴 어른이 없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지금 센터장님 말씀 맞다나 그러니 트럼프를 갈아줄 상대는 시장밖에 없다. 그렇죠. 시장이죠. 그 중에서도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 주가도 주가지만 국채 수익률 뛰면은 국채 시장에 혼란이 오면은 근데 그 국채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약간의 힘은 또 중국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살짝 그 격투기 중에 살짝 등을 보였어요 최근에 그렇죠. 미국채 수익률 너무 뛰고 이럴 때 그거 보면 이렇게 격투기에서 가장 좀 그거 한 게 다운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게 맞다 이렇게 왜 살짝 이렇게 도망가는 그쵸, 듯한 네. 자세. 그런데 저는 그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버전 첫 번째 집권기랑 좀 달라요. 아, 그때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좀 맞았는데. 두들겨 맞고 중국이 먼저 제안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국면이고 국제 예. 수익률 그러니까 국제 수익률이 다시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뭔가 불편한 게 많아지는 거죠.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아직 그 카드를 저는 뺐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의 국채 보유량은 다음 달 중순에 발표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코멘트했던 중국이 국채를 파는지 안 팔았는지는 중국의 그냥
립 서비스일 뿐이고 정말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지금 다음 달 15일 날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시장은 이미 판 것처럼 느껴도 이미 국제 수익률이 많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팔았다는 판명이 나거나 추가적으로 팔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 돈을 알기 때문에 카드를 아껴두는 거예요. 아직 필살기 쓰지도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네. 그런 쪽에서는 트럼프가 불리합니다. 제가 보기엔 점점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도 고민이 조금씩 깊어질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더 혼란을 갈지, 그게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일지 모르지만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어른이 엎드렸는데 트럼프가 가장 어른이죠. 나이가 78세 되셨나요? 네. 그러셨잖아요.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그렇죠. 네. 나이로 보면 어른이죠. 사실 어른인데. 예. 근데 이제 어른 중에서도 자기 고집이 점점 강화되는 분들은 못 말리거든요. 말- 아니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원래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유연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나이가 들면 좋은 덕담도 하고 어른이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확률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러진 않아요. 특히나 제 저 개인적으로. 자리까지 가는 데는 본인의 확고한 신념 때문에 갔기 때문에 그게 더 심해지는 경향이 오히려 있잖아요. 50대들이 네. 유연하고 더 어른이 될 가능성이 네. 있지 60, 70대는 어차피 일선에서 원래 물러나신 분들이잖아요. 고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고문 역할의 어떤 시계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거는 위험하다고 저는 오히려 보고 있어요. 70, 80대가 돼서 자기 고집만 강하기 때문에. 50대들은 좀 유연할 수 있죠. 제가 50대라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근데 공자께서 한 얘기 중에 저는 제일 공감 못하는 게 그 나이별로 갖다 붙이는 그 얘기. 뭐 40지천명. 나이 40대만 접어들어도 1000명을 안다고 하지만 아유 제가 봐서는 사람들 철 안 들고 죽을 때까지도 1000명은커녕 철도 안 드는 데다가 뭐 50, 60이면 이순이라고요. 아닙니다.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집만 더 늘고 완고하고 남의 말 안 듣고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또 세상은 또 그걸 자꾸 뜯어고치려고 그래요. 사람 안 변하는데. 예. 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보고 전 세계가 뭐라고 욕을 해도 저 양반은 안 바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시장은 뭐 오늘 우리 그렇게 뭐 급락이나 급등은 아니고 강보합 정도 아닐까 싶은데 어제도 우리가 좋았고 해서 조금은 좀 한가해 보이는 얘기지만 센터장님 궁금해가지고 최근에 트럼프 취임 이후 시장이 이제 한바탕 이렇게 격변을 치렀고 특히 4월 2일 날 이제 관세 부과 이후에 한 2주는 진짜 정신 없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실제 시장에 발 담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들도 고민이겠지만 저는 여의도 정권가에 지금 센터장님 하시고 계신 일 리서센터의 애널리스트들, 전략가들 이분들 최근 4월 들어서 좀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이거 뭘 리포트를 쓰거나 어디 가서 말 얘기하는 게 좀 난감했을 것 같은데. 일단 기업 분석 담당자들은 그렇게 크게 아랑곳하진 않았고요. 기업이니까. 기업 왜냐하면 쪽은? 기업 분석이라는 건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에 대한 이익을 추정하고 그 네.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단기적인 거는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주니까 흔들릴 수 있지만 네. 그리고 그 기본적인 가정의 유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라든가 그 진폭에 대한 가정치를 넣으면 이 실적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결론은 내지 않았지만 이미 보수적으로 좀 추정을 했어요. 좀 이따가 저희 화학산업의 프리뷰 자료를 보겠지만 저는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기업 부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실적을 매우 보수적으로 잡고 있어요. 시장이 혼란하니까 지금 하반기의 실적도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 초에도 트럼프 집권을 대비해서 이미 실적을 낮게 잡아놨는데 최근에 3월 말 4월 초에 이벤트를 보고 더더욱 하반기를 실적 올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실적 상향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실적 추가적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유가라든가 금리를 반영해서 좀 낮춰놨어요. 그래서 제가 추정해본 화학산업 저도 이제 화학에 직접 리포트를 쓰고 이제 커버를 하고 있지만 네. 센터장으로서도 뭐 네. 커버하고 있지만 2분기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1분기 지금 아마 이번 달 말부터 다음 주 초에 실적이 발표되는데 LG화학부터 대부분의 기업들이 낮아진 실적보다 조금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이미 다 겁을 먹고 가 있죠. 이미도 다 낮춰놨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오히려 실적은 더 좋을 수 있어요. 일부 기업들은 좀 더 뭐 숫자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기업 분석 쪽에서의 보는 건 좀 보수를 보고 실적을 추정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논란이 되는 건 투자 전략 쪽에서 기준금리라든가, 그죠? 예. 미국의 기준금리, 한국의 기준금리, 그 다음에 성장률, 특히 글로벌 성장률 어디까지 낮출 거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 아마 저희의 증권사도 그렇지만 이번 달만 다음 주 초에 많은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예. 하반기에 글로벌 성장률, 뭐 금리에 대한 것들 다 얘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작업인데 그쪽도 아마 보수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미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처럼 우리나라 GDP가 1%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미 한때 1.5%에서 0.9%, 0.7%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다 진행하고 있고 전반적인 거는 보수적이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5월, 6월에 또 추가적으로 보수적으로 하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로드맵이나 시그널이 나오면 실적이 다시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또 그 부랴부랴 올릴 수도 있거든요.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떤 눈높이를 사람들이 낮추고 있다는 거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증시에 부정적이진 않은 거죠. 오히려 기대감이 높은 것만큼 무서운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자꾸 낮추고 있다는 거는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또 화학 쪽 이제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번에도 이제 화학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해 오셨는데 또 때마침 어제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그 폴리실리콘. 네. 예, 이거 관세 피했다는 얘기, 이거 좀 짚어보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 태양광주가 다 많이 예. 올랐고요. 예. 그 미국에서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된 관세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유예하거나 뭐 시기에 대한 부분도 다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이번에 관세를 좀 없애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상호 관세를 면제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태양광 소재 쪽,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그다음에 이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만드는 태양광 모듈, 셀 등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쉽게 말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미국에 갔을 때 어떤 가격이나 이런 쪽은 상승하지 않으니까 그럼 그게 어떤 의미면 미국은 보통 40기가 정도를 설치해요. 1년에 40기가 정도 설치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 셀은 20기가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20기는 무조건 수입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데 이런 수입에 대한 부분에서 적어도 수입을 하려면 가격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도 줄지만 수요가 줄잖아요. 수요가.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광 업체들이 이 관세를 통해서 태양광 이 밸류체인의 가격이 오르면 쉽게 말하면 EPC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공사를 안 한다고요. 네, 돈이 안 네,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수요가 더 주니까 결국 태양광 기업들한테는 부정적인데 관세를 면제한다는 건 수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자기 호재가 맞다. 근데 다만 이제 그게 엄청난 호재는 아니고 원래 관세가 없었거든요. 원래. 예. 원래 없는데 이제 이거를 면제해 준다는 예. 것 때문에 예. 그럼 예. 수요가 많이 늘 거냐 또 거꾸로 보면 뭐 미국 태양광 그것 때문에 더 더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관세를 면제받은 것만으로도 보너스를 받고 있는 거죠 주가가. 네.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상승한다 안 나는 걸 떠나서 보너스를 받고 있는 상황. 그래서 뭐 10% 이상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긍정적 뉴스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화면을 한 가지 좀 보여드릴 네.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저희 눈높이가 얼마나 낮아져 있는가 예. 좀 보면 여기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지금 1분기의 실적들입니다. 보시면 일단 LG화학하고 두 개 교환 보면 LG화학의 올해 1분기 제 컨센서스는 얼마냐면 이게 영업이익입니다. 단위가 10억 원이고요. 2천억 정도 나옵니다. 2천억.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죄송하지만 근데 저희가 추정해 보면 올해 1분기가 3,700억까지 나올 것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화학 사업의 적자나 이런 걸 너무 심하게 본 거고 저는 적자 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 네. 그리고 오히려 4분기가 LG화학이 2,500억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좋아졌는데 주가에 반영을 못하는 건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고 그다음에 지금이 실적을 낮추는 단계였거든요. 애널리스트가 이제 프리뷰하면서 실적을 낮췄을 거 아닙니까? 네. 실적을 낮추는 단계에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주가라는 게 보통 애널리스트가 실적을 낮추는 기간 동안은 빠지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가 실적을 올리기 전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후행을 많이 하거든요. 뒷북치는 거 많거든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적을 상향할 때 주가가 올라가지만 상향 전에 주가가 먼저 올라서 상향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은 하향을 좀 하는 구간이었다. 네. 하향하는 구간들. 그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시면 1분기가 적자가 나옵니다. 1분기 적자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주가 빠져야 되는데 네. 괜찮은 것도 뭐냐면 지금 롯데케미칼이 3분기, 작년 3분기만 해도 4천억 적자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4분기에는 2천억대 적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1분기에는 1천억대 적자가 나왔으니까 적자가 줄고 규모가. 있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BEP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SK 이노베이션 정유업인데요. SK 이노베이션의 1분기 영업이익이 870억 네. 플러스로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BEP밖에 안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SK ENS 합병된 숫자 뭐 이런 거를 좀 과소평가했고 그다음에 SK온 배터리 적자를 과대평가했는데 적자는 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눈높이를 낮춰서 실적이 쇼기 나오거나 실적이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실적을 낮춰놨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네. 한 십몇 년 전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차화정 장세가 언제였죠? 2009년
9, 10, 11. 2009, 10, 11. 네. 그때 차화정이 자동차, 화학, 정유였습니다. 정유인데 네. 정유도 어떻게 보면 화학 분야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나눌 수 있고 오늘 우리 센터장님은 지금 센터장도 센터장이시지만 이 화학 부분을 화학 쪽에 섹터를 커버도 하시잖아요. 네. 예. 근데 오늘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화학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려워요. 저는 뭐 죄송합니다 문과라서 문송한데 뭐 칼칼나말이 뭡니까 그 네? 원소 주기율표인가 뭐 그거 뭐 칼륨 칼슘 뭐나 수알리베라고 시작한 뭐 그런 게 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의 예. 주기율표라고 그래서 주기율표. 멘델레프가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기초화학이고요. 죄송한데 저도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근무를 어디서 했냐면 정유회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유화학을 한 거고 예. 이런 뭐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네. 집사람이 화학 교육학과를 나왔는데 예. 우리가 화학에서 이제 유기화학, 무기화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예, 영어로 예. 하면 오게닉 케미칼, 인오게닉 케미칼 하는데 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쓰는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는 다 똑같습니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탄소를. 예. 공룡의 뼈가 뭐 녹아서 뭐 그랬다고 예. 하는데 근데 결국은 뭐냐면 공룡의 뼈가 녹아서 고압에서 잘 만들어지면 고체면 석탄이고요. 네. 그게 더 녹으면 석유고요. 걔들은 육입니까 무기입니까? 유기입니다. 유기. 탄소를 유기. 포함하면 무조건 탄소 유기하고요. 포함하면 유기. 네. 근데 탄소 포함자의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도자기 같은 거, 세라믹이 무기화학인 거죠.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들. 예. 근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화학이란 거에 대해서 뭐 어디까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화학은 우리가 쓰는 3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하튼 뭐 용어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제일 많이 쓰는 게 결국 우리 경제 성장과 동행하거나 조금 더 많이 성장한다. 대표적인 게 합성 수지. 플라스틱이잖아요. 뭐 예. 사출이라든가 손에 들고 있는 펜슬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영어로 블로우 몰딩이라고 하는데 사출 제품.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땅거짐에 있는 수많은 파이프들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거든요. 네. 맞잖아요, 파이프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이에도 플라스틱이 1g 발라져 있어요. 종이컵에 물이 안 젖는 이유도 코팅 P라고 그래서 폴리에틸렌이 발라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가열하면 안 좋다는 게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필름들 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 플라스틱용의 합성 수지는 다 쓰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입고 계신 옷들은 폴리에스터라는 섬유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100% 면을 입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예. 속옷 외에는. 그러니까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의류들, 그리고 자동차의 합성 고무들, 그러니까 합성 섬유, 합성 섬유, 합성 고무 이런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석유화학의 3대 수지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 생활과 동행하거나 쉽게 말하면 좀 더 많이 성장하는데 차화정 때 이렇게 화학이 좋았는데 지금은 좀 부진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수요의 부진이거든요. 예. 공급도 늘었지만 예. 근데 수요의 부진의 가장 중요한 건 건설입니다. 건설. 사실 우리는 건설을 되게 우습게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나 영내 화학이 고전하는 이유는 중국의 건설 경기가 계속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그럼 중국의 건설 경기가 안 좋은 이유는 뭐냐? 분양가가 이미 높다. 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분양할 수 있는 단위나 원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분양 성공률이 낮으니 중국도 신규 분양을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홍다 이후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PVC 뭐 창호라든가 뭐 도료. 그다음에 도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화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안 좋다 보니까 화학이 계속 눌리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그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그렇죠. 쉽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설 경기입니다. 건설. 그 다음은 자동차, 우리 실생활인 건데 이제 중국이 건설이 안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건설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화학의 좀 발목을 3년째 잡고 있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그럼 건설이 좋아지냐? 저는 중국의 건설이 하반기에도 좋아질 거라 보진 않습니다. 저랑 의견 다른 분들한테는 좀 뭐 유감이지만 네. 예. 저는 중국의 고분양가, 북경 집값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알 거예요. 북경 집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뭐 5대 뭐 이게 큰 도시들의 집값은 우리를 이미 뛰어넘었거든요. 네. 예. 그거는 분양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전 보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건설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진다. 근데 다만 중국이 미국한테 관세 정책 때문에 계속 이 수출이 제한되면 어떻게 될까? 내수를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보조금을 주더라도. 그래서 예. 그 내수 쪽으로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공급이 좀 완화되면서 하반기에는 조금 사이클이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화학 경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화학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기, 중국의 건설 경기,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유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네네. 왜 우리가 유가를 얘기할까요? 유가. 우리가 뭐 유가는 뭐 물론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휘발유나 등경유 가격 때문에 유가를 체크하고 뭐 전일 미국 리맥스에서 얼마가 빠졌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화학이나 정유의 원재료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한번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 20페이지 보시면 20페이지 제가 완전 이 오른쪽 그림이 두바이의 가격이라는 겁니다. 두바이 유가. 네. 보시면 21년부터 22년까지는 100불 넘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두바이 가격 이게 우리가 수입하는 게 두바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네. WTI는 인덱스고 저희는 WTI는 거의 수입 안 하고 이제 두바이를 많이 수입해요. 그렇죠. 네. 보시면 2001년도에 배럴당 50불 정도 하다가 2022년 상반기에 지금 까마득히 감이 안 오시지만 120불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랬죠. 그랬죠? 맞아요. 그러다 유가는 장기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또 빠지면서 60불 초반까지 빠진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우리나라 정유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우리 네, 실생활에는 그때보다 22년에 휘발유 그때보다 싸졌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유 입장에서 이게 원재료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정유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주가에서 정유업은 뭐가 되면 주가가 오르냐? 당연히 실적이 좋으면 되겠죠. 예. 그럼 실적이 좋으려면 뭐가 좋으냐면 정제 마진이 좋으면 되겠잖아요. 예. 정제 마진. 근데 정제 마진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휘발유나 항공유를 많이 쓰고 네. 그리고 유가는 낮으면 되겠죠. 예.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예. 중요한 거는 유가가 어떻게 될 때 좋냐가 관건이죠. 결국 정제 마진은 수요가 제일 중요한 건 맞지만 어허. 경기가 침체가 되거나 미국 경기 침체되면 운전 안 하고 다닐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수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시차 효과라고 하는 레깅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시차 효과 네, 보세요. 오늘 만약 울산이나 여수에서 만드는 휘발유는 언제적 두바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원유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몇 달 전 끄겠네요. 중독에서 여기까지 정확히 30일 걸립니다. 30일. 그리고 배가 한 척씩 계속 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배가 한 척 계속 떠 있거든요. 예. 매월 한 척씩 들어오거든요. 이 무슨 얘기냐면 45일 전 원유가 투입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휘발유 가격을 해서 이제 가격을 매길 때는 대신 오늘 유가로 매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니맥스. 그러니까 45일 전에는 50불이었는데 네. 지금 만약에 오늘 만든 유가가 100불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100불에 맞는 휘발유 가격이 정해졌겠죠? 예. 근데 원가는 싼 게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가가 슬라이트하게 올라가면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게 네. 긍정적인 시차 효과였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 주가들이 좀 좋아졌구나. 근데 단점은 뭐냐? 유가가 100불에서 옆으로 기면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 맞잖아요. 그거는 계속 네. 100불에 옆으로 기는데 뭐 좋아질 건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50불에서 100불이 된다. 1년 동안. 이건 완전히 되게 좋은 장세가 되는 거고. 싸게 그 역도 들여와서. 설립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정유주가 23년, 24년, 25년 실적이 안 좋았던 거예요. 뭔가 계속 유가가 빠졌잖아요. 아하. 근데 지금은 그럼 유가가 그럼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당분간 2분기, 3분기까지 유가는 옆으로 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안 좋아지는 측면이 계속 있지 네. 않습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때문에. 미국의 살림살이가 팍팍해. 미국의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피부로 체감하는 세 가지 비용이 뭘까요? 렌트비, 집값, 월세. 걔는 월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월세료가 제일 중요한데 월세는 경직적이기 때문에 바로 오르진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로서리, 식품용. 근데 이건 벌써 물가에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기름값이거든요. 근데 이 기름값은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유가 낮추라 하는 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는 이제 낮춰야 되는 더 안 낮아야 되는 건 오펙도 이제 감산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60불에서 50불로 갈수록.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수요는 또 나빠지니까 네. 공급은 주는데 수요도 주는 악재 호재가 둘 다 있다 보니까 유가는 좀 당분간은 60불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저 자막은 왜 저렇습니까? 자막이 나오는데요. 예. 왜 저렇게 갑자기 전년비에 1분기에 영업이익이 저렇게 SK이노베이션이나 S월 같은 경우가 그렇게 봐야 될까요? 유가가 유가죠. 작년 유가가 계속 3분기, 떨어졌으니까. 4분기에 70불 중반이었다가 빠진 것도 있고 맞죠? 예. 그러니까 정제 마진 보시면 여기 화면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네. 여기 보시면 작년 1분기 그러니까 배럴당 이거 단위가 1배럴당 달러인데요. 작년 1분기 14달러까지 올라갔던 정제 마진이 올해 1분기 얼마입니까? 10달러로 줄었잖아요. 네. 여기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작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의 정제 마진이 지금 뭐 30% 이상 하락했으니까 정제 마진에다가 유가가 빠져서 나오는 레깅 마진. 예. 그다음에 재고평가 손실이라는 게 있겠죠. 예. 재고평가 손실이 뭐냐면 정유사들은 항상 150에서 200만 배럴의 네. 원유와 석유 제품이 있는데 시장 가격보다 떨어지게 되면 자기 재고 자산이 공정가격으로 평가해 보면 결국은 재고 자산 손실이 나왔다. 그것도 이제 영업 적자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좀 나빠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5분 향해 갑니다. 오늘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0.4%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481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68% 오름세 예상되고요. 지금 716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지금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는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7만 3천 원이고요.
다시 보합권으로 바뀌었네요. LG 에너지솔루션은 0.4%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06만 3천 원. 현대차도 오름세 예상되고요. 기아도 소폭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8만 5,2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소폭 오름세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4만 5,350원. 셀트리온 1.3%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HD 현대중공업 1.6%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37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2%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8만 4천 원으로 집계되고요. 에코프로비엠 보합 예상됩니다. HLB가 1.4% 오름세 예상되고요. 호가 56,900원, 에코프로 1.6%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7,600원, 레인보 로보틱스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휴재 0.58%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어제 3% 올랐었는데 오늘은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34만 500원, 클래시스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펩트론 지금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 7% 강세가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또 뉴욕 증시에서 일라일리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3상 통과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급등했고 그러한 모멘텀이 국내 증시 쪽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로 이제 그런 온기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호가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리가켄바이오 파마 리서치까지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자, 이제 계좌까지 3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그래도 순조로운 출발이 예상되네요. 네. 네. 어제 우리 1등 먹었잖아요, 아시아에서. 일단 먹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금년 들어서는 우리가 은근히 강합니다. 네. 코스닥도 그 와중에 그렇고 뭐 외국인이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또 그거 해보고 아니 근데 저기 오늘 야 모처럼 공부하는 느낌. 네, 약간 화학 산업에 대해서 지금 되게 쉽게 좀 네. 알려주시니까 센터장님. 좋은데요. 예. 뭐 이게 주식시장에서 이게 공부한다고 해서 뭘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그걸로 돈이 되는 거는 제가 잘 못 봤는데 그거보다는 우르르 그냥 이렇게 막 세력이 된데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콱 가면 그냥 한번 뜨는 거고 제때 못 빠져나오면 몇 년 고생하는 거고 이게 뭐 주식시장이던데 한번 공부해서 돈 되는지 한번 점검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유주들은 거의 뭐 여기서 더 빠져야 돼 싶을 정도로 와 있고요. 네. 유가도 60불 근방에서는 지금이 살짝 반등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의 시나리오. 만약에 유가가 뭐 수요 공급 차원이 됐건 아니면은 이란하고 미국 사이에 티격태격 하다가 이게 결국은 한번 뭐 유가가 한번 스파이크가 나든지 그런 차원으로 한다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꾸준히 추세적으로 좀 유가가 올라준다면은 정유주는 실적 개선이 될 수가 있겠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런 식의 어떤 논리로 지금 정유주 한번 노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건데. 글쎄, 예. 근데 이제 중요한 핵심은 유가의 방향성과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서구 제품의 수요, 예. 그다음 유가의 방향성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석유 제품의 수요, 네. 올해 하반기, 예. 네. 유가의 전망. 자, 네. 석유 제품 수요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올해 하반기가? 미국의 석유 제품 수요는 휘발유 수요? 저는 그렇게 좋게 안 봐요. 네, 좀 둔화될 것 같은데요. 냉정하게 지금. 보면 예. 지금 미국 아직 사재기도 하고 있지만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글로서리나 하고 예. TV 제품 가격 오르면 아무래도 팍팍해지거든요. 물론 예. 드라이빙 마일리지라는 게 조금 줄죠. 그러니까 예. 석유라는 게 수요에 비탄력적이긴 하지만 하반기 수요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사회자님 말씀대로 유가는 바닥을 맞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그럼 바로 V자 반등할 거냐? 그러기엔 위험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면 유가가 일시적 반등하는데 그게 꼭 좋은 거냐? 수요가 끌지 않은 유가 상승은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아하. 왜냐면 이게 예, 유가는 예. 올랐지만 제품 가격 반영을 못 하니까. 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런 가능성, 수요는 좀 둔화돼 있고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네. 유가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좀 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유주를 언제 사는 게 좋냐면 저는 9월, 10월, 11월 그러니까 조금씩 가을이 올 때쯤 사면 왜 그러냐? 그럼 내년 경기는 좀 좋게 보거든요. 내년에 그러니까 2026년에 정제 마진과 레깅은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유주가 한 2년 반 동안 계속 안 좋았다가 올해 바닥을 좀 다지다가 내년에는 유가가 저는 55불, 50불 초반까지 유가가 빠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최악의 경우. 그럼 그 다음에는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회복을 네. 맞죠.
그러면 유가는 다시 2026년 1년간 유가가 국제 유가가 오르고 네. 정제 마진도 좋아지는 국면이 나올 거라는 센터장님 있으니 죄송한데 그 얘기 저희 개장하고 좀 예, 자세하게 그러시죠. 예, 좀 그러시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18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오늘 양시장 일단 호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또 그래도 순조로운 출발이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50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유나이티드 헬스와 관련해서 좀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나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죠.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일라일리를 비롯해서 이런 또 비만 치료제 쪽 흐름이 좋았던 것 같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호가에서는 그런 분위기들 좀 연출이 예상이 됐던 상황이죠.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 출발이네요. 2,473포인트, 코스닥 0.3% 오름세입니다. 714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합권이고요. SK하이닉스 0.4% 떨어집니다. 17만 4,200원. LG 에너지솔루션 소폭 올라갑니다. 34만 3,000원 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7% 떨어집니다. 105만 1,000원이고요. 현대차는 올라갑니다. 18만 2,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도 상승 중이네요. 지금 8만 5,300원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강보합권이고요. 81만 7,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보합권으로 4만 5,550원. 셀트리온 소폭 떨어집니다. 15만 8,800원이고요. HD현대중공업 1.9% 상승하면서 37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0.4% 상승세 이어갑니다. 현재 주가 37만 7,500원, 에코프로비엠은 1.8% 떨어지네요. HLB 0.8% 상승합니다. 56,500원, 에코프로 소폭 내림세고요. 레인보로보틱스 약보합으로 28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젤이 0.58% 하락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34만 500원, 그리고 클래시스도 좀 떨어지고요. 펩트론 6.4%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17만 2,300원, 리가캠바이오 보합이고요. 파마리서치 0.4% 떨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해운주, 또 웹툰 관련주,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다 좋습니다. 해운주에서는 지금 HMM이 6% 상승합니다. 지금 2만 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페노션 3.8% 상승 중입니다. 대한해운, 흥하해운도 각각 3%에서 4%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KSS해운도 1%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웹툰 쪽도 볼게요. 핑거스토리가 11% 급등합니다. 저 넷플릭스 실적 발표했어요. 일단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실적 가이던스도 좋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국내 증시 쪽 어제 쪽에서도 이제 웹툰 관련주, 컨텐츠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집니다. 또 이게 어떤 정책 테마주로도 좀 엮이는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Y랩이 2.5% 상승 7,180원, 미스터블루가 5.78% 강세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11% 급등합니다. DNC 미디어도 5.4% 올라가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지금 4,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탑코 미디어도 3%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웹툰 관련주 지금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물류 쪽도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류 쪽에서는 이제 3일이 지금 17% 급등을 합니다. 2,520원이고요. 지금 동방, KCTC 다 1% 이상 올라갑니다. 그밖에 인터지스, 태웅로지스도 1% 넘게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조선주도 좀 볼게요. 조선주는 오늘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1% 상승세입니다. 하나오션도 좀 올라가고요. 상승폭 자체는 탄력도는 약간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고 비만 치료제 볼게요. 인벤티지랩이 지금 11% 급등합니다. 23,550원, 블루엠텍 9.7% 강세고요. 일동제약, 한미약품도 1% 이상 올라갑니다. 펩트론 6% 상승하면서 17만 2천원이고요. 유한양행도 상승 중입니다. 11만 5,600원. 삼천당작, 대봉 LS도 각각 5.6%,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라파스도 2% 오름세, 한국 BNC, D&D 파마텍도 지금 2%에서 8%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양자 쪽 볼게요. 양자 쪽.
양자 컴퓨팅 쪽에서는 이제 딥마인드가 11% 급등합니다. 2,860원이고요. ICTK도 4.58% 상승 중이고 한국 첨단 소재도 3.4% 오름세고 KCS도 2% 이상 올라갑니다. 엑스게이트도 3% 상승하면서 지금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649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12억 원, 236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631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44억 원, 154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이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는 좀 삽니다. 지금 1,0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이런 10전 상승하면서 1,42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래도 오늘 좀 순조로운 출발, 보합권, 뭐 계속해서 방향성 탐색 과정이라고 좀 봐야겠네요. 예, 그러네요. 예. 뭐 지수나 환율이나 금리 자체는 지금 막 크게 움직이기 힘든 네. 구간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죠. 뭐로 하루 종일 채우죠? 채널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은데 할 얘기가 이제 빤해지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센터장님이 이렇게 딱 화학 좀 얘기를 화학 좀 해주시면 얘기를 해주시니까 좋죠. 예, 공부라도 할 수 예. 있는. 예, 예. 그러니. 앞서 저희 또 얘기 계속 들어봐야죠. 그래서 뭐 좀 더 말씀드리면 네. 하반기에 석유 수요가 조금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유가는 옆으로 좀 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당장 지금 사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예. 지금 저희는 4월에 서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10월 정도에 매수를 하시면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 그렇죠? 가을쯤에. 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정유주가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냉철히 따지면 예. 2분기, 3분기에 미국의 정책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네. 2분기 실적의 적자가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예. 사실은 지금 정제 마진뿐만 아니라 재고평가 손실도 예. 네. 아직 리스크가 있는 거죠. 불확실성이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정도 가면 좀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렇게 태양광 관련해서 조금은 언급은 해주셨는데 네. 센터장님, 태양광 쪽에서 과거의 그 영광을 한 번 더 재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태양광 산업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학이 이렇게 한 것도 어떤 중국이라는 변수 때문입니다. 공급은 너무나 늘었고 수요는 안 좋아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태양광 수요는 계속 늡니다. 수요가 문제가 아니라 태양 수요는 계속 수요는 나는 는데 중국의 일단 증설이 자, 네. 전 세계 설치 수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숫자가 잘 막 기억 안 나는데 미국은 40기가 있다면 전 세계가 뭐 예를 들어서 500기가 있다. 예. 그러면 수요가 500기가면 이 태양광 모듈 생산량은 1000기가 정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정유화학의 공급과는 상대가 안 되고요. 네. 태양광 모듈, 셀 생산 능력은 수요 대비해서 2배 이상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중국이 계속 쳐주고 구조조정 해줘야 되는데 못 하고 있거든요. 왜 못 하고 있을까요?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의 태양광 기업도 다 적자거든요. 다 적자예요. 지금 잠깐 화면 보시면 네네. 제가 한마디로 드리면 여기 네. 이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인데요. YTD입니다.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4월 첫째 주까지의 주가인데 자 중국의 가장 큰 태양광 기업이 롱지 그린 에너지라고 있거든요. 예. 얘가 9.7, 그러니까 1등하는 태양광 기업도 지금 주가가 전 1년 연초 이후로 계속 적자고 네. CATL도 지금 글로벌 1등 배터리 기업 이 둘 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보다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 왜 빠졌을까요? 그쪽도 다 적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조조정 못하는 이유는 실업률 때문에 그런 거죠. 실업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얘기 드리냐면 중국은 지금 이런 태양광 사업을 막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당분간 공급 과잉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 예전에 OCI가 뭐 10몇 년 전에 이렇게 올라갔던 글쎄. 동양제철화학이라는 예. 이름으로 그 예. 시절은 이제 끝났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 셀 모듈 가격이 뭐 거의 너무 BEP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 다만 태양광의 수요나 이런 중장기적으로 그 기술 발전이 되면 되는 거죠. 뭐냐면 지금 이게 우리가 루프탑이라 해서 어떤 집 위에 설치하다든가 네. 나대지에 설치하는 네. 거 갖고는 한계가 있고 예. 자동차에 태양광이 부착돼야 돼요. 범넷이나 아니면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 태양광이 발전해서 자동차를 충전해주고 ESS로 밤에 저장해 놓고 그다음에 그걸로 자율주행이 되고 이 세 가지가 돼야 전기차가 훨씬 붐업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자율주행이 네. 돼야 되고 네. 태양광으로 자가 충전해서 우리가 휘발유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ESS를 통해서 자기 에너지를 조정하면 우리는 주유의 걱정, 주행의 걱정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네요. 그게 앞으로 10년 내에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10년 내야. 예, 10년 내에는 지금 FSD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네네. 자율주행 기능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태양광 기술들이 지금 R&D를 계속하면서
그런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건 운영실에서 된 거지 이제 상업 생산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혹시 뭐 페로브스카이트란 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페로브스카이트 못 들어보셨나요?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발견되면서 제가 빛이 태양 전지에 왔을 때 전기로 전환되는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태양광이 100이 들어왔을 때 네네. 전기로 전환되는 거. 그게 지금 뭐 10% 초반? 20% 초반? 뭐 이걸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0% 노스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비율이 높으면 경제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태양광이 경제성이 없는 이유는 빛을 다 전기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30% 가까이 나왔거든요, 숫자가. 예, 예. 그러면 석유수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성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운영실의 랩실에서만 나온 거고 네. 이게 이제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500것을 파는 이 짬뽕이 되게 유명한 집이 있는데 그게 분점을 내면 왜 망하는지 아시죠? 500것을 만들 때 양파와 밀의 똑같은 비율대로 1만 것을 만들면 절대 그 맛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그게 예. 수학 최적의 법칙상 이게 리니어하지 않다는 거야. 수학적으로 예. 보면 1 곱하기 1이 대응이 안 한다고요. 예. 왜냐면 물질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걸 깨닫는 게 결국 레시피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도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전기차에 부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이제 전지가 필요 없는 거죠. 태양 네네. 전지 아주 조그맣게 들어가면 예. 어떤 빛 에너지도 전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할 거고 그게 되면 태양광의 어떤 구조적인 두 번째 르네상스가 올 건데 그 전까지는 지금 저희가 좀 힘든 구간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고 상호관세 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그 상호관세가 면제되면서 미국의 설치 수요가 우려가 있었다가 우려가 없어지니까 주가가 오른 거지 그것 때문에 뭐 엄청 수요가 된다 뭐 이렇게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뭐 여쭙고 싶었던 것 같다가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기술이 진짜 자동차에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ESS 저장했다가 뭐 주유도 뭐도 걱정 없는 네, 예. 야 그거 갖다 10년 정도로 보셨는데 뭐 워낙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르니까 가능도 하겠다 싶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하나 우려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한국은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다 중국하고는 어떨 때 먼지 심할 때는 보면 태양 보고 있으면 뻘건 달처럼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태양광 효율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적외선 자외선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조량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조량이 좋은 뭐 캘리포니아나 뭐 예, 이런데 뭐 그건 훨씬 안 되겠죠. 근데 이제 효율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 그 픽업하기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봄 햇살을 10시간에서 저장했을 때 만약 1기가가 만들어졌다면 네. 효율이 그때는 10%밖에 안 될 때잖아요. 예. 그럼 만약 효율이 30%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3분의 되면? 1만이라도 햇빛이 입으면 1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극단적으로는 50%까지 효율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구가 3분의 1만 해가 뜨고 빙하기가 와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태양광을 실제 만들어주는 이 전환 효율의 그래요? 문제지. 해가 뜨기만 하면. 예,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허허. 하는 어떤 물질 그건 이미 개발된 지 벌써 그것도 5, 6년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나 솔루션이 이미 개발을 하고 있고 중국하고 계속 R&D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경제방송에서 신기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 먹거리를 어디까지 공부시켜 줄 거냐. 예. 이거를 투자자분들이 그냥 이런 게 AI가 중요하다 이런 것도 맞지만 소재 부품 장비는 어떤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좀 뭐라 그럴까요? 교육도 하고 같이 교류하고 하면서 이런 걸 준비해 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 공부 그러네요. 차원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태양광 쪽은 나라별로 봤을 때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어느 쪽이 더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이 더 앞서 있습니다. 중국이 훨씬. 또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태양광 모듈에 어떤 물질을 얻는 거를 텐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텐덤. 물질을 자꾸 얹을수록 쉽게 말하면 빛의 효율이 네. 좋아져요. 네. 근데 너무 얹으면 또 효율이 떨어지는 네, 거고. 네. 근데 텐덤 기술 같은 경우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중국이. 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저희가 앞섰지만 예. 기술을 더 많이 따라잡혔고 중국은 내수 경기가 워낙 좋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배터리나 태양광이 모두 1등 하려 하는 이유는 중국에서는 전기차만 팔게 해줬고 네. 태양광 설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 돈이 되니까 훨씬 더 열심히 일했겠죠. 근데 다만 우리가 그러면 못 따라갈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기술은 뭐 중국이 100이면 우리도 95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더 많은 관심과 국가적인 어떤 정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우리 같이 영토가 작은 나라에서는 예.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투자 관점에서 네. 이제 한 내년
초부터는 이제 뭔가 화학산업, 석유화학 산업의 뭔가 사이클 자체가 이제 좀 봄이 드는 시점을 좀 네, 기대해 예.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 우리나라 화학 섹터 내에서 대장주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현재 순서 대장주입니다. LG화학이 제일 LG 화학. 시가총액이 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학이자 배터리 소재 기업이고 예. 그다음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순수화학이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합성 고무를 만드는 금호석유. 금호석유.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을 많이 옛날에 PVC를 많이 했지만 네. 지금은 태양광과 같이 하는 하나솔루션 이 정도 보시면 그게 주로 그래서 LG, 롯데, 금호, 한화 우리 그룹과 비슷하지만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뭐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릴게요. 이 화면만 잠깐 네. 보시면 네. 화학이 어떻게 사이클이 좋아지냐만 네. 말씀드릴게요. 요 그래프 설명 중 요 막대 그래프는 전 세계 화학의 증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틸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화학의 생산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2017년도에 1,000만 톤 넘게 증설이 됐습니다. 보통 수요를 500만 톤, 600만 톤 보고 있거든요. 한 해. 네. 그러니까 2017년도에도 공급과잉이었고 2020년도 공급과잉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 22년도 공급과잉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급인 막대 그래프가 많으면 뭐 복싱도 얘기했지만 누적적으로 매 장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3년, 24년 이 그래프는 뭐냐면 우리나라 화학기업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한때 12% 가던 게 지금 작년 기준에서 2%밖에 안 나온 거죠. 근데 이게 2%인데 여기서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저희는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네. 작년에 증설은 얼마였습니까? 막대 그래프가 200만 톤이었잖아요. 그러면 화학 경기가 좋아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수요는 600만 톤인데 근데 안 좋아졌잖아요. 왜 그러죠? 누적적으로 맞았다니까요, 증설은. 누적. 그러니까 이걸 해소를 못한 거예요. 그런 근래가 뭐냐면 보세요. 2017년도에 과거에 증설이 많았으면 영업이익률이 나빠야 되지 않나요? 네네. 그래프상으로 보면 2017년에 증설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네요. 왜냐? 과거에서 증설이 없었으니까요. 15년, 16년 증설. 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올해 증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과거 2, 3년 증설이 어떻게 해요? 예. 누적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25년, 26년 어떻게 될까요? 올해부터. 작년 증설이 없었고 재작년 증설이 좀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25, 26년은 과거보다는 높이가 낮아졌지만 이익률이 조금씩 미들 싱글 5%, 6%까지 상승할 거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26년 증설이 많아서 영업이익이 떨어진다 얘기하지만 그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과거 증설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고 24, 25년 증설이 24, 25년 증설이 작기 때문에 네. 내년 이익률은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의 선행성을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가는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그걸 아는 투자자분들은 화학을 잘 안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롯데가 자꾸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견디고 있다. 네. 이 그래프가 맞다면 주가의 선행성을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 협상이 계속 지연돼서 하반기에도 무역 어떤 수출이 더 나빠지면 화학 경기 내년으로 또 이월되는 그 나쁜 점이 있죠. 근데 그건 화학만 그럴 게 아니라 네. 다 모든 자동차 IT 뭐 다 망가질 거니까요. 그거는 뭐 그런 시장 걸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인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네, 화학이 네. 자체적인 업황은 지금 개선 국면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화학 섹터에 대해서 뭔가 좀 제대로 공부해보는 시간이었네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오전 11시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 전략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특별한 재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대 지수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5% 오름세로 2,474포인트, 코스닥 역시 0.15% 상승하며 712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메이저 수급주체 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25억 원 매도 5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480억 원 가까운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1,181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50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 역시 260억 원에 가까운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8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 보시죠. 오늘은 해운과 출판, 전기 장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무역회사와 판매업체 쪽, 도로와 철도, 운송, 그리고 게임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조기 대선에 따라 최근 정책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맞닿아 있는 섹터들의 강세가 이어집니다. 우선 퓨리오사 AI 관련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의 첫 일정으로 지난 14일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퓨리오사 AI를 방문한 가운데 관련 종목 전반에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퓨리오사 AI가 국내 상장 의지를 다시 내비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포바이포가 상한가입니다. 22,250원. 엑스페릭스도 상한가 근접할 정도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27.5% 상승하면서 거래가는 5,400원입니다. 그 밖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8.65% 강세, DSC 인베스트먼트가 3.5%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9,630원이고요. 토마토 시스템도 2.17%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웹툰과 영화 관련주도 정책 테마주로 부각됩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K푸드와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인데요. 일단 웹툰 관련주부터 살펴보시죠. 핑거스토리가 20.5%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3,700원입니다. 미스터브루가 9.13% 오름세로 1,630원, 키다리 스튜디오도 10%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355원대에 거래됩니다. 그 밖에 수성 웹툰이 4%대, 와이랩이 2%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화 관련주입니다. 영화 관련주에서 포바이포 역시 상한가 유지하고 있고요. 콘텐트리 중앙이 3.25% 오름세로 8,570원, 뉴가 2.16% 상승하면서 2,035원대에 거래됩니다. 그 밖에 쇼박스가 1% 가까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CJ ENM도 2.1%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58,200원으로 집계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운주 체크하시죠. 미국이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반사수의 기대감에 국내 해운주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운주 내에서는 STX 그린로지스가 12.5% 오름세 보여줍니다. 거래가는 1,080원이고요. HMM이 6.38% 강세로 25,500원, 흥하해운 2.46% 오름세로 1,665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펜오션이 3.6% 강세, 대한해운도 2.58%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오늘 시장 양지수 모두 좀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정훈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국내 뷰티 업계가 중국 시장에서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장품 업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4%로 시장 예상치 5%를 상회하면서 중국 내수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과의 관세 분쟁 속에서 중국의 지속된 내수 부양책 영향은 국내 화장품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것과 반대로 한국과 중국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중국 단체 관광객 증가로 인한 국내 화장품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화장품 산업은 미국을 넘어 유럽과 중동으로 빠르게 확장하면서 미국 관세 정책을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일본 시장을 넘어설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실적 성장을 주도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먼저 토니모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5년 토니모리는 입점 채널 다각화와 회사 ODM 메가코스의 역량 강화에 힘입어 사상 첫 매출 2,200억 원, 영업이익 264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헬스앤뷰티 스토어, 다이소 등 뉴 채널과 온라인, 면세점 등 성장 채널의 매출 확대가 실적 개선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다이소 전용 브랜드 본셉의 성공적인 안착 속에 국내 유통망 변화와 글로벌 사업 확장으로 인한 실적 성장이 전망되며 다음 살펴볼 기업은 바로 삐아로 2025년 국내외 시장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실적과 매출 모두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브랜드인 어바웃톤이 올리브영 700개 이상 점포에 입점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지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 시장에서는 로틴트 신제품이 대형 팝업 스토어를 통해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는 등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로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아모레퍼시픽으로 유럽 매출 규모는 2020년 190억 원에서 2024년 1,700억 원으로 9배 성장을 했는데 유럽에서의 성장은 아프리카와 중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2024년 국내외 사업 구조 조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2025년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최근 우리 증시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전쟁 여파로 인하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미중 갈등의 여파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과정이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른 대선 후보들의 정책적 공약에 따른 이슈가 수급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공매도 물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테마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해 보이며 1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의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한국의 참여와 투자를 희망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에 협력 기대감이 커지며 관련주들이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진작부터 이제 사업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계륵이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네요. 네, 자 미국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본부 기업분석실의 이상은 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거 뭐 연일 뭐 이렇게 이슈로 띄우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나 이제 일본의 관세 협상에서 이제 주요 의제로 또 떠오른다. 뭐 이렇게 됐는데 요거 조금 오늘은 이래저래 공부하는 날이에요. 시간이. 부장님,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한번 정확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뭘 하겠다는 건지. 예, 그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 트럼프가 왜 에너지 정책으로 예. 이렇게 하는지,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가 왜 프로젝트가 이렇게 부각이 되는지 그것부터 말씀드리는 그러시죠. 게 시청자들한테 예. 네. 이해하기 좋게. 그 트럼프의 그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장 큰 우선은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된 이유는 예. 바이든 행정부 때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이 물가에 대해서 못 살겠다. 네. 그래서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지로 네. 거의 역대 대통령상 그런 지지율로 네. 당선이 됐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날 네. 제일 먼저 한 일이 혹시 아세요? 취임식 날 예. 뭐였죠?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예, 그리고 2017년 1월 20날에는 예. 뭘 했냐면은 파리 기후협약을 2017년 일기 때 파리 기후 협약 탈퇴. 맞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원래 소맨십이 강하기 때문에 네네. 올해 1월 20날은 뭘 했냐면 에너지 비상 상태를 맞아요. 선포를 했습니다. 맞아요. 에너지 국가 비상사태라 국가 비상사태라고. 예, 그게 맞아. 왜냐면 예. 물가 때문에 했기 때문에 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화석 연료 가려지 않고 예. 싸게 생산해서 예. 생산량을 많이 해서 특히 예. 당연히 석유라든지 LNG가 생산량이 더 적게 드는 거니까 비용이 그래서 많이 생산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도입니다. 네. 그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예. 미국 국민들한테 취임신날 보여주기 위해서 에너지 비상사태. 네. 그래서 그전에는 바이든 행정부 때는 뭐 시추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제약시켰고 네. LNG 수출 허가도 제약을 했었는데 예. 바로 선언하면서 이제 에너지부에 명령을 했죠. 야, 규제 하나 다 시켜라. 그리고 LNG 수출 허가도 그냥 내줄 수 있을 만큼 내줘라. 네. 그래서 생산량이 많게 되면은 당연히 내수에서는 에너지 비용이 내려가면서 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네. 항상 뭐 2022년부터 물가가 올라가는 게 에너지 가격이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이 집중돼 있죠. 예. 그래서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비용이 전기 비용이 적게 생산하기 때문에 오늘 원전주도 오르지만은 네. 원전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전략을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트럼프의 정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냐면 하나는 우선주의, 네. 하나 우선주의. 우선주의. 예,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예, 예. 네. 미국을 이대하기라는 네, 정책이죠. 네, 네. 그다음에 하나는 패권주의. 어허.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패권주의. 예. 이 두 가지 정책. 그래서 요새 나오는 정책이 이제 관세가 지금 핫 이슈죠. 예. 그건 당연히 우선주의 정책. 예. 그다음에 중국을 더 때리면 패권주의가 교집합이 되는 정책. 예. 근데 에너지 정책은 이건 우선주의입니다. 예. 왜냐면 이제 많이 생산해서 수출도 독려하자.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자. 네. 그런 부분들이 결부가 된 거죠, 결론적으로. 예. 그러면서 그 의회 연설을 했죠. 트럼프가 한 5일 이후에 의회 연설에서 밝혔듯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제 완화를 하면서 LNG 개발을 독려하고 예. 그거를 수출하면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래스카 LNG 개발이 그동안은 지지부진했지만은 그거를 부각시키면서 이 우리의 에너지 정책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알래스카 LNG 정책이 나온 거고 예. 여러 가지 접근하는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알래스카를 이렇게 보시면은 맨 북쪽 북극해 있는데 예. 거기가 이제 천연가스가 묻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천연가스를 거기서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을 1,300km 저기 보시면 1,300km를 통해서 남쪽에 알래스카 남쪽에 항구에서 수출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 뭐냐면 그러면 저 LNG 가스는 저 알래스카 북부 지역에서 예. 채취가 돼 가지고 예. 채굴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으로 1,300km를 갖다가 저쪽으로 해서 한국까지 보내서 LNG선에 싣고 예. 그렇게 또 뭔가 정유가 되건 뭐가 되건 또 그러니까 싣고 와야 된다. 예. 천연가스는 이제 기체 상태로 파이프라인으로 이동한 다음에 한 다음에 이제 항구에서 액화시켰어. LNG 트레인으로 액화시켜서 네.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제 수출하자.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 알래스카는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예. 그 파이프라인을 공사할 때 예. 그 매일 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일부 그 몇 개월 공사 기간이 짧습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고 뭐 그런 이제 뭐 그리고 프로젝트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 의구심이 있지만은 어찌됐든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의 우선주의에서 그 파생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부각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거 트럼프 임기 내에 저 가능합니까 저거? 지금 프로젝트 네. 개요를 보시면은 네. 2029년부터 수출을 하자. 2029년. 예. 2029년 지금 25, 4년 뒤. 6, 7, 8, 9. 임기 끝나는데.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갔으면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당연히 이제 2번 못 하니까 예, 예. 당연히 다른 대통령을 바꿔도 어차피 이제 개발이 완료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2029년까지 개발 완료해서 그때부터 수출을 시작하자. 그게 이제 개요입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부장님 예. 미국이란 나라도 민주당이 집권하느냐 공화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뭐 그 행정명령 가지고 그냥 첫날부터 싹싹 없던 일로 지워버리니까 걱정되는 거죠 좀. 아니 근데 이게 네. 이제 프로젝트 규모가 60조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서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LNG 트레인 같은 경우 60조 중에 그 LNG 트레인이라든지 그런 것들 건설하는 비용이 거의 한 70% 60% 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 건설을 한 이후에 네. 이거를 거의 그 깡통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예. 그렇잖아요. 예. 그만큼 큰 돈을 들어가고 어.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천연가스 LNG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는 뭐 가스공사 혹시 투자했다. 그럼 테이크오프 물량만큼 이제 수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야 수출 금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LNG 개발의 특징이 뭐냐면 LNG는 묻혀 있다고 개발한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왜냐면 LNG에 대해서 개발을 하려면 최종 의사 결정이 한 70%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 그 LNG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어느 정도 10년치, 15년치의 수요자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절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LNG는 아까 말한 대로 LNG 트레인에는 시설도 들어가고 배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자가 거의 10년치의 그 LNG 물량을 확보 못하면은 절대 개발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LNG 있다고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알래스카도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뭐 정권이 바뀐다고 이게 뭐 수출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문송하다는 말씀을 두 번째 드리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예. LPG는 리퀴드 페트롤리엄 가스니까 예, 석유화학 액화 석유가스. 예. LNG는 리퀴드 내추럴 가스. 예. 액화 천연가스. 예. 그러면 가스는 가스인데 두 개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질은 비슷하고요. 성질은 비슷하고. 예, 성질은 비슷한데 그 LPG는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나오는 가스고 그리고 진짜 이거는 자연 속에서 그러니까 보통 석유 시추하는데 가스도 나와요. 석유 시추하면 가스가 나와. 예. 그게 보통은 네. 그런데 이제 석유만 나오는 데도 있고 가스만 나오는 데 있고 둘 다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뭐 대왕고래 할 때 뭐 매장량이 얼마냐 할 때 뭐 석유는 얼마, 가스는 얼마 그런 거 같지. 네. 그러니까 자연 가스니까 내추럴 가스니까 진짜 이제 바닷속에 묻혀 있든지 아니면은 땅 속에 묻혀 있든지. 미국에서는 세일가스라고 해서 안반석 지하에 묻혀 있든지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문제는 이제 사업성하고 이제 곧 우리 측 실사 떠난다고 하니까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대표 기관으로 전면에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어때요, 사업성에 대해서는? 그 사업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조심스럽지만은 근데 보통은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한 60조 규모 정도 되면은 그 중에 한 반 정도, 반에서 60%, 50%, 60% 정도는 PF를 일으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그러니까 SPC를 세운 다음에 그 SPC에서 프로젝트 파이싱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달을 하는데 특히 어떤 식으로 조달하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오프테이크 물량이라는 거는 그 생산돼서 어느 뭐 양만큼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60조인데 이거 다 참여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스공사도 그 일부 자기가 가져갈 만큼 물량만 참여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제한되고 수익성은 또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가스공사가 주목이 되냐면 물론 이제 EPC 업체들도 뭐 건설사라도 참여할 수 있겠죠. 그거는 왜냐면 이제 건설을 따내기 위해서 참여를 하겠지만은 가스공사는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하는데 가스공사는 단일 기업으로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수입하는 양이. 그러니까 1년에 한 3,500만 톤.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입해 오는데 일본은 한 5개, 6개 업체가 수입해 오는 거고 단일 기업에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온갖 LNG 개발할 때 가스공사한테 먼저 콜을 옵니다. 아, 글로벌 1위예요? 예. 단일 기업으로. 단일 기업으로. 단일 기업으로서. 그러니까 양을 컨트롤하니까 1년에 3,500만 톤이라는 양이 이제 감이 안 오서 그러는데 미국에서 미국이 수출 1위를 했는데 거기서 생산량이 9,600만 톤입니다. 그중에 그만 3분의 1 정도를 단일 기업이 수입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입을 하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이제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이제 들어올 거니까 오프테이크 물량만큼 지분은 투자하자. 그리고 가스공사는 1년에 자원 개발로 얼마나 투자하냐면 한 1조 정도 이상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수급이 많든 않든 예, 예. 왜냐하면 자원 개발에 투자를 해야지 그걸 오프테이크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알래스카 그 이제 생각하는 만큼 프로젝트에 네네. 대해서 걱정하는 만큼 네. 그거는 이제 프로젝트의 구조, 돈의 조달을 좀 모르시는 분이 좀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협상을 할 건데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 최성목 경제부 장관이나 벤센트 그 재무장관이랑 협상을 할 건데 거기에 가장 큰 우선은 뭐냐면 알래스카 LNG보다도 우리가 얼마만큼 미국에서 LNG를 수입할 건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한테 관세를 25%로 상한선을 매겼어요. 네. 그리고 90일 동안 유예시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단순히 상품 수지로 상품 수출하는 거, 상품 수입하는 거 그거에 2로 나눠서 25%가 된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무기를 주냐면 수출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면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네. 예. 어차피 가스공사는 수입을 하는 거니까 예. 이제 미국 쪽에서 수입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본 쪽도 당연히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서 그게 이제 가장 크게 협상에 얼마만큼 수입을 해올 건지가 가장 큰 협상력이고 두 번째가 이제 좀 덧붙여서 알래스카 LNG 개발도 할 만큼 조금 한다. 할래 예, 하는 정도. 예. 그런데 제 생각은 일본의 EPC 업체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 자금은 할 거고 네.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오프테이크 물량만큼만 가져올 만큼만 이제 참여를 할 거다. 그럼 예를 들어서 최근에 캐나다 LNG라고 네. 가스공사가 5% 투자한 데가 있어요. 예. 가스공사는 온갖 LNG 개발에 다 참여했습니다. 예. 거기 다 목록을 보면은 왜냐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5% 물량만큼만 가져오는 거예요. 지분만큼만. 그런 식으로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할 건데 거기서 이제 가스공사한테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금 이제 수입하는 부분이 1위가 호주한테 네. 수입을 많이 해오고 2위가 카타르, 예. 3위가 말레이시아, 4위가 미국, 5위가 오만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카타르하고 오만 쪽이 한 800만 톤 정도가 작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할 수 있는 당연히 계약을 안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800만 톤 정도 이제 협상의 여력이 있는데 당연히 800만 톤보다 더 수입해 오겠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협상에서 잘 하려면. 그렇죠. 근데 그 문제면 그러면 더 많이 수입해 오면 어떡하냐. 그런데 여태까지 가스공사는 트레이딩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이제 약간 이제 공무원 조직 같은 분위기고 예. 더 리스크한 걸 안 하는데 예. 일본은 2022년부터 트레이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데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네. 원래 이제 스팟 시장이 LNG는 크지 않았는데 아까도 개발해서 수요자가 딱 맞춰서 개발된 거니까 스팟 시장이 크지 않았는데 중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근데 그때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스팟 시장이 많이 커지면서 이게 트레이딩이 많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는 그 우리나라의 77기에 예. 저장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글로벌 1위입니다. 예. 단일 기업서 77기. 예. 그러니까 저장 탱크 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트레이딩하면 일본 기업 같이 이익이 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어차피 그 우리가 사용하는 양보단 더 많이 수입해 오기 때문에 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LNG 트레이딩은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죠. 저장 탱크도 있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배도 예. 다 있어야 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딱 그 가스공사에 적합한 사업이 도출될 수 있다. 오히려 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트레이딩이라고 그러면은 그거를 어디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수요자한테. 수요자한테.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이나 SO일 같은 경우 이제 중동 쪽에서 배를 이렇게 띄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사업 보고서 보면 내수 50%, 수출 50%. 석유가 왜 수출이 되지 오일? 그럼 뭐냐면 배를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정박 안 하고 네. 50% 정도는 싱가포르로 가서 바로 수출시켜요. 예. 예. 싱가포르에 거기에 이제 그 트레이딩 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스공사도 네. 할 수 있다. 어.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 스팟 시장이 그 전에는 크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필요한 곳에 네. 중장기 계약을 못 하고 또
잘 안 맞으면 스팟으로 필요한 이제 수요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3년 동안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 무역 상사 위주로. 예. 그래갖고 가스공사도 근데 그런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거기 이제 협상이 어떻게 되는 거가 네.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부장님 가스공사 주가가 좀 궁금한데요. 예. 얘가 한 8만 5천 원에 한 2번 막혔고 한 5년 상관으로 그 이후에는 6만 5천 원 근방에서 한 2번 막혔는데 네. 그래도 이게 또 믿음은 있어요. 2만 5천 원이나 그 밑에서는 사놓고 기다리면 먹더라. 지금 좀 애매한데 이제 주가는 이게 그 2012년 당시에 네.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예. 그 미국이 언제부터 세일가스를 수출하기 시작하면 2017년부터 수출하게 됐어요. 트럼프 집권 이후죠. 예. 예. 근데 이제 진비는 그 전에 진비는 그 전에 했지만. 그러니까 네. 2012년부터 진비해왔고 예. 그 당시에 그 산업자원부에서 어떤 전략을 하려면 우리 세일가스를 활용한 트레이드 전략을 해서 가스공사를 글로벌 단일 기업으로 1위를 만들자. 산업자원부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때 주가가 많이 갔습니다. 아하. 그때 2012년 당시에 아, 그리고 예. 2017년, 18년도에 예. 미국에서의 세일가스 수출량의 60%가 어디로 갔냐면 가스공사로 갔습니다. 아, 예. 그만큼 우리가 또 세일가스에 지대한 영향도 미쳤고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다시 데자부가 예, 비춰지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근데 가스공사가 지금 하나의 약점이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대항고래랑 엮여갖고 예, 그래요. 대왕고래. 그래갖고 12월 3일 날 비상계약을 선포하면서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저기 보시면 12월 3일 기점으로 계속 빠지다가 네. 전주 금요일이 아니라 그 전전주 금요일 날 예. 탄핵을 발표하면서 또 빠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는 조금 지지부진하지만은 이제 뭐 대항고래 이제 색깔은 다 이제 없어졌으니까 네. 왜냐면 이제 대항고래 테마주로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도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기로서 예. 가스 수입을 해서 트레이딩 사업에 대한 그러네요. 전망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은 지금 PBR 0.3배고 엄청 0.3 배? 저평가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가스공사의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앵커님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예. 오늘 여러모로 또 공부하는 시간이었네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소장님 감이 좋으세요. 무슨 감이? 시장 맞추는 감. 뭐 맞추고 자수할 게 뭐 있습니까? 뭐 강보학권. 움직이지도 않는데. 강보함이로 앞서 말씀 주셨잖아요, 오늘. 근데 네. 진행하면 할수록 느끼는데 정민앵커 저보다 이해력이 훨씬 뛰어나세요. 진짜 머리 좋으셔. 이해력만 좋습니다. 그래요.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드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